교육학은 1교시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주어진 60분 안에 논술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를 활용해서 논술문을 완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육학 시험의 구성을 살펴보면 내용 15점, 형식 5점으로 구성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분별 형태의 글을 작성만 하면 5점은 챙기고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명칭, 원리를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성격, 역할, 시사점, 장단점, 문제점, 방안 이런 문항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의미만 맞게 서술이 된다면 점수를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제를 확인하고 출제 영역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주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인데, 자, 그럼 차근차근 문제를 어떻게 유추해서 작성할 수 있을까 살펴볼게요. 이와 관련해서 논리적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서분결이 갖춰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서론과 결론은 항상 저는 틀을 정해서 같은 내용을 쓰고 주제를 엮어서 서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정해놓고 서분결을 같은 형식으로 쓴다면은 논술문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1번 문항은 비고츠키의 지식론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식의 성격, 교사, 학생의 역할을 묻고 있는데,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 혹은 이론명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몰라도 지식의 성격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내용을 보면 지식이 진리라는 생각이나 개인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고츠키 관점이 시사점을 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아, 그럼 비고츠키는 이런 지식관과 반대 입장이구나 라고 캐치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과서에서 주어진 지식은 진리가 아니기에 절대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지식은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묻고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고츠키의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이론의 내용을 모른다면 문제에서 유추해서 서술해야겠죠. 문제에서 언급된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의 역할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구나 생각해서 작성하셔야 돼요.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의 일방적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전달자에 그치지만, 비고츠키 입장에서는 교사는 발판 제공자, 즉 학생이 깨달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을 주입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문항에서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묻고 있는 문제였는데요. 영교육과정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영교육과정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에 근거해서 시사점을 서술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험 문제에서 유추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영교육과정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 선정 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포함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혹은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적어도 일정 부분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교육 내용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직 방식의 명칭과 장단점을 묻고 있어요. 명칭을 몰라도 장단점은 문제에서 유추하실 수 있겠죠. 문제에 보면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두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중액형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장점과 단점은 유추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장점은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중심부에 놓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놓고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정도 유추해서 작성하신다면 장단점에 대한 점수는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3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시험장에서 마주했을 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문항이었는데요. 이 문항에서는 정착 수업의 원리를 묻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정착 수업의 원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었지만, 문제를 유추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내용을 보면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정착 수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원리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문제를 탐색하며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생소한 과제보다는 친밀한 과제가 제시되어야 되겠죠? 이 점을 바탕으로 첫 번째 원리를 적었고, 두 번째로는 앵커드 수업이 맥락 기반 학습이기 때문에 영상 매체를 활용해 맥락 이해를 돕는다, 이런 내용을 작성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름만 들어도 멘붕이었던 위키. 사실 위키가 뭐지? 싶었지만 옆에 위키피디아라고 적혀 있어서 아, 인터넷 자료 활용과 관련된 유의점을 묻는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정, 추가, 편집하는 데 위키를 이용한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유추가 가능하죠. 저는 그래서 인터넷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정보, 이런 점에 근거하여 서술을 했지만 인터넷 자료 활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서술했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 문항은 학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에서 스타인호프와 오웬스 이론이 언급되어 있고 학교 문화의 유형과 개선 방안을 묻고 있죠. 먼저 이 문화 유형의 명칭을 묻고 있는데 저는 기가공공 두문자법으로 이론을 암기했기 때문에 명칭까지 저수를 할 수 있었지만 명칭을 모르더라도 개선 방안을 문제에서 유추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학교 문화 개선을 언급하고 있고 학생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근거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민주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적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제시문에서의 학교가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학생이 수단시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율성 향상과 관련하여 성과 중심 문화 탈피를 작성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유추하며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교시 교육학 시험은 누구에게나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논리적으로 유추하세요.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차근차근 작성한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